쿰쿰하게 푹 삭힌 홍어를 좋아한다고 차마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기 힘든 국민 여동생 그녀의 비밀처럼, 그리고 사실은 푸짐하고 넉넉한 중년 아줌마만 보면 자기도 모르게 가슴이 뛴다고 말할 수 없는 그녀의 꽃미남 아이돌 오빠처럼, 당당하고 멋있는 신도시의 젊은 엄마 아빠로서 차마 남들 앞에서 떳떳이 애청자라고 밝히고 추천하기에는 너무나도 시큼털털 구리고 촌스러워 창피스런 바로 그 방송. 안녕하세요. 최후역회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3월 26일 일요일 낮입니다. 밖에 날씨와 햇살은 아주 따뜻한 봄을 나타내고 있고요. 어딘가에 가면 지금 꽃들도 한참 많이 펴있겠죠. 뉴스를 보니까 진해 군항제가 벚꽃 축제가 4년 만에 다시 코로나를 극복하고 열렸다고 하는데, 예전에 저도 젊었을 적에 한창 전국의 벚꽃으로 유명한 4대 명소가 있죠. 그런데 한 번씩 다 다녀보면서 진해 군항제도 그쪽에 사는 그 친구랑 동생 도움을 받아가지고 가서 밤에까지 해가 지고 나서 야시장이 열리고 하는 그때까지도 이렇게 거기 이제 남쪽이라서 벚꽃들이 이렇게 송이가 되게 좀 이 품종이 틀려가지고 더 크더라고요. 꽃송이가 이쁘고, 예, 좋았는데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막 사람에 치여서 정말 멋모르고 차 가지고 갔다 진입하는데 거의 3시간을 차 안에서 갇혀있던 기억도 있고, 고생했는데 그래도 한 번쯤 인생에 한 번쯤 볼만한 데였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거기 아세요? 하동에 심리벚꽃길이 있죠. 또 얘기 길어진다. 죄송합니다. 하동에 심리벚꽃길이, 네, 제가 잠깐 찾아봤는데 그 하동에 화개장터 있는데 있죠. 물난리도 좀 났었지만 얼마 전에 그 화개장터 안쪽에 쭉 해서 안에 절까지 들어가는 그 길에, 물론 여기도 차 가지고 가려고 하면 그 화개장터 들어가는 입구 다리부터 아주 차 막힐 때는 고생 크게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잘 시즌을 봐가지고, 여기는 깊은 지리산 산세에 속해 있는 데라서 전국에서 벚꽃이 제일 늦게 피죠. 추워서, 늦게 피는 곳인데, 여기 곁에 이제 숙소를 조금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한 10분 거리에 있는 그 주변에 민박집이나 숙소를 미리 좀 예약을 하셔가지고 여기를 가게 되면, 여기 벚꽃이 해마다 이렇게 피는 개화기가 항상 다르잖아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여기 인터넷에서 하동 벚꽃길 CCTV 치시면 실시간으로 벚꽃이 얼마나 펴있나 CCTV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봐서 뉴스 같은 거 봐서 언제부터는 이게 만개하겠구나 싶으면 미리 거기 너무 가까운 숙소들은 비싸니까 그 계곡에 있는데 조금 걸어서 한 10분 15분 내려야 되는 저 산 좀 중턱에 있는 그런 민박집 같은 걸 하나 싸게 잡으시면 비싸지 않거든요. 펜션 같은 거를. 그래가지고 거기를 보통 아침에 일찍 차가지고 와서 여기를 가가지고 그냥 화개장터도 구경하고 벚꽃도 구경하고 차 막히는데 그냥, 그리고 또 여기 산세라서 은근히 산바람이 굉장히 춥게 불어옵니다. 그래서 따뜻한 봄 생각하고 갔는데 갑자기 급격한 기온 변화로 벌벌벌 떠는 분들도 있어요. 외투 같은 것도 가져가셔야 되고, 그래서 저녁에 또 빠져나가려고 정신없는데 차라리 차 막히는 시간을 피해서 밤에 벚꽃을 구경해야겠다 해가지고 차가 들어가는 아침 시간 피해서 낮에 어떻게 좀 최대한 안 막히는 시간에 가서 미리 예약해둔 그 펜션이나 민박집에 가셨다가 저녁에 해지고 나서 내려오면 여기에 이제 야간 조명이 어마어마하게 이쁘게 들어와요. 예. 저도
여기서 찍은 사진이 많이 있거든요. 저도 이렇게 있는데 그 사진까지 지금 찾아서 보여드리기엔 너무 좀 그런 것 같아서 저도 여기서 이렇게 많이 찍었어요. 근데 그렇게 잡고 가서 야간에 보면 야간에는 이제 도로에 다니는 차도 많지 않고 걸어서 이 옆에 이렇게 데크들도 훨씬 여유 있게 가면서 이제 추우니까 이제 옷 따뜻하게 좀 껴입고 가서 보시면 하동의 십리 벚꽃길이 아주 예쁘게 여기 있네요. 딱 나오니까 찾으니까 나오네. 하동 십리 2023년 올해 개화 시기는 3월 27일, 28일 만개 예상이다. 그럼 지금 다음 내일 모레네? 글쎄요. 근데 실시간 개화 상황 벌써 다 피고 있었구나. 너무 빠른데? 금년에 좀 날씨가 따뜻해서 다 빨라지나? 4월 가야 되는데 애들은. 아무튼 나중에라도 혹시 내가 거기도 한번 가봐야겠다 하면은 그 차 막히는 때 가가지고 괜히 고생만 하지 마시고 조금 야경을 보러 가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좀 시간차를 두고 거기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영상인데요. 이거 지금 뭐 이렇게 하루 이틀 사이에 뭐 긴 영상을 계속 4번, 5번, 6번 계속 찍어내면 이거 누가 이걸 시간상으로 볼 수나 있나요? 참 영상 멍청하게 만들죠. 아이고 뭐 제가 이걸로 잘 될 거라고는 생각은 안 합니다. 다만 그때그때 어떤 제가 예전 블로그 하는 것처럼 탐사적인 기록을 남겨놓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혼자 만족하는 어떤 데이터를 완성해 놓는 거죠. 그 아무도 찾아주진 않지만 그 단편 소설에 나오는 독 찢는 늙은이나 방망이 깎는 노인네처럼 좀 슬프네요. 고집불통에 혼자서 장인 정신을 생각하는. 네 번째 주제는 이걸로 정해봤습니다. 대충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를 써보자. 대충 앞으로 어떤 식으로 시장이 흘러갈 건지 또 예상을 해봐야 되겠죠. 어떤 항상 매뉴얼을 우린 들고 있어야 하잖아요. 매뉴얼 A, B 해서 그래 어떤 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나와도 기존에 예상했던 시나리오와 반영해서 거기서 조금 어긋난 거구나 이런 식으로 해야 이렇게 대응을 하고 침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가장 낙관적인 상승론자들의 입장에서 꿈꿀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시나리오부터 일단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지만 이 시나리오는 실현 가능성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사실 앞으로 얘기될 예상되는 시나리오에서 요거는 나중에는 뺄 겁니다.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는 거죠. 어떤 경우냐면 아주 낙관적인 경우가 지금처럼 이제 어떤 은행권에서 또 무슨 문제가 터지냐 어찌냐 이제 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미국이나 유럽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바다를 건너와서 다른 신흥국에서 이제 또 터질 수도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일단 다 우리는 문제 없다고 하고 예전 10월 말 11월 초처럼 몸에 힘 잔뜩 주고 제발 여기까지는 일 터지지 마라 번지지 마라 긴장들 타고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 실리콘밸리 은행 터지고 나서 저번 주부터는 처음에는 아무 문제 없다 했지만 다른 은행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인지 다 감독하고 다 저기 조사해봐라. 그 다음에 특히 부동산 시장 프로젝트 파이낸셜 저기 엮인 저기 이금융권 저축은행이나 증권사들 문제가 어떤가 봐라 했는데 제가 이제 저번 그 영상에서 저번 영상에서 얼핏 저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건 눈에 보이는 거고 더 무서운 거는 미국 국채나 그 다음에 회사채나 모기지론 시장의 자산 같은 거를 우리가 들고 있는 데가 있다. 그게 어디냐? 대표적인 게 연기금, 큰 보험사, 펀드 그런 데들 실제로 그 실리콘밸리 빵빵 터지고 시그니처 터지고 뭐 저기 퍼스트 리퍼블릭 터지고 했는데 그거 전부 다 우리 국민연금이 들고 있다는 게 드러났죠. 일주일 만에. 손해가 그래서 막심하다. 우리도 엄청 손해봤다. 아유 국민연금 지금 내 나이 들어서 제가 받을지 제대로 돈 받을지도 걱정이고 제 걱정이
1이면은 지금 20대 걱정은 10이죠. 아이고 씨 노인네 팔자 좋은 소리 하네. 당신은 좀 있으면 받지 그래도. 우리는 지금 돈은 당신네보다 훨씬 받고 한 푼도 못 받게 생겼어. 화딱지가 엄청 나겠죠.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정말 큰일입니다. 예. 근데 이게 또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 이번 지구 문명의 저는 7차 문명이라고 부르는데 장난스럽게 7차 문명의 이 황혼기 어떤 뭐 생물 집단을 보면 그게 너무 막 숫자가 불어나고 자연의 균형을 깰 정도로 그 세력이 팽창하게 되면 결국은 자연에서 어떤 특이점이 오게 되면서 이상하게 그 생물군들이 종족을 스스로 더 이상 번식도 안 하고 스스로 이렇게 위축되면서 조정기에 들어가고 지구 환경이 또 그들을 적응 못하게 만들고 그런 일들이 생물군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데 우리 인류한테 지금 그런 시즌이 황혼기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저는 이제 몇 년 전부터 아주 강하게 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예전 이제 서구에서부터 이 모든 게 우리한테까지 넘어온 거죠. 모든 나라들이 개발도상국을 넘어가지고 경제가 정체되는 신흥국 수준으로 가게 되면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가장 경제 성장에 가장 강력한 드라이브가 됐던 제조업을 그 밑에 다음 타자들한테 패권을 넘겨주게 되고 그 다음에 인구는 점점 결혼을 안 하고 아기를 안 낳게 되면서 멈춰버리게 되면서 고령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그 와중에 먹고 사는 거는 서비스밖에 없고 나머지 이제 진짜 돈 되고 경제로 활성화시키면서 파급 효과가 큰 제조업은 다른 이제 다음 따라오는 개발도상국 신흥국들 중국이나 베트남에 다 넘겨주게 되죠. 우리는 저기 뭐 독일은 일본한테 넘겨갔고 일본은 우리나라한테 넘겨갔고요. 그렇게 되고 이 신흥국이라는 아니 신흥국에서 선진국 문턱으로 가게 되면 인구 구조도 변하고 산업 구조도 변하고 그러면서 자본주의가 지금 너무 근본위제를 버리면서 20세기 후반부터 지금 21세기 초반까지 약 4, 50년 동안 자본주의가 극에 달하면서 여러 가지 파생 상품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은 모든 주변 분들 보이고 여러분들의 그 사고방식의 변화를 보십시오. 불과 10년, 20년 사이에 전부 지금 개념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열심히 사업을 해서 그걸로 돈을 벌겠다 그런 마인드지만 지금은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보다는 과학자가 돼서 뭘 발명해서 이걸로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고 돈을 벌겠다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지금은 10명 중에 제가 볼 때는 5명 이상의 과반수가 극도로 이 투기판처럼 너무 웃자라 버리고 극도로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방만하게 여러 가지 복잡하게 이렇게 거대해져 버린 괴물 자본주의에서 어떤 틈새에 어떤 희한한 그런 역학관계를 내가 이용을 해서 앉아서 땅 짚고 헤엄치러서 금융으로 돈을 벌까 하는 욕심들이 더 커져 버렸죠. 그리고 그거를 죄책감 없이 원래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거하고 지금 다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선진국의 특징이죠. 그리고 그런 선진국들은 이제 극에 달한 이 자본주의의 방만함과 이 말도 안 되는 확장이 드디어 그 부작용이 나오면서 깨지고 무너지면서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에서 다시 거품이 빠지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한테도 특징점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워라밸을 중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무튼 이런 많이 그것이 이제 고용과 어떤 인구 구조 그런 거하고 맞물려서 작년부터 어떤 굉장히 특이한 트렌드가 된다고 제가 블로그에서 야 이거 굉장히 신기한 현상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거기에다가 또 미국과 중국의 냉전 세계가 반으로 갈라지는 그 다음에 예전에 싼 지역의 세계화의 그런 추세로 가장 효율적인 위치에 있던 외국의 공장이 안보나 어떤 국수주의 문제 때문에 다시 자기네 나라로 아니면 관련 동맹국으로 오게 되는 프렌드 슈어링이나 리슈어링 현상이 생기면서 지금 죄송합니다. 말이 또 너무 길어졌네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네, 지금 그렇게 썩 좋지 않은 방향으로 어떤 경제나 어떤 문명의 극치와 그런 꽃피는 그 과실을 향유했던 시대가 다시 이렇게 상투를 찍고 저물어 가는 시대가 이제 되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최근 몇 년간의 자산시장의 버블도 금리가 올라가고 고물가, 그 다음에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가 어느 수준 이상 밑으로는 떨어지지 못하고 그대로 유지가 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앞으로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보시죠. 자, 2차 신용위기가 잘 안 터지고 잘 관리된다는 가정하에 좋은 시나리오죠. 물가도 앞으로 2, 3개월 안에 팍팍 잘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뜨거웠던 고용도 팍팍 잘 식어가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이 안정이 되는 디스인플레이션 효과가 나는데 신용 위기는 안 터지고 잘 관리되는 가장 최선의 베스트 시나리오겠죠. 여기 앞으로 석 달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이 하반기부터는 급격하게 피봇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요. 야, 물가도 잘 잡히네. 그리고 신용 위기도 조금 여기저기 울퉁불퉁하지만 크게 어디서 터지진 않네. 그러면 여기서 또 기다렸다가 정말 신용 위기 더 터지기 전에 빨리 금리를 인하하자고 착착착 내리게 되는 거예요. 연말까지 여러 번. 그렇게 되면은 시장에서 금리도 안정되고 신용 위기도 좋아지고 숨통이 트이고 물가도 몇 달 사이 빠르게 안정되니까 모두가 해피하게 되는 가장 최선의 시나리오겠죠. 그런 거를 꿈꿀 수도 있겠죠. 실제로 지금 서비스 물가하고 특히 고용이 뜨거워서 문제인데, 고용에서는 계속 이중적인 소리가 몇 달 전부터 나오고 있어서 모든 그 학자들과 경제 전문가들 굉장히 헷갈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기사를 보면은 이 얘기도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미 노동시장의 과열이 진정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노동부에서는 아주 뜨겁다. 아직도 그냥 일자리 넘치고 그냥 사람들을 못 구해서 난리다. 매번 지금 1월, 2월 그렇게들 지표가 나오는데, 이런 민간 단체 리서치 업체에서는 아니다. 이거 진짜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가 조사하고 이렇게 보면은 명백하게 지금 고용시장에서 지금 사람 구하겠다는 게 확 줄어들고 경기가 막 침체되고 있고, 이게 딱 똑똑히 보인다 우리는. 그리고 사람을 못 구해서 난리였는데 경기가 이렇게 침체되고 하니까 집에서 놀고 있던 사람들도 최우쿠 같은 사람들도 이제는 저기 먹고 살려면 일해야겠는데 돈이 떨어졌는데 하고는 전부 일하러 기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시장에 일자리 좀 없습니까? 하고 물어보면서 나오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졌다. 그래서 곧 조만간 고용지표는 뚝뚝 떨어지고 서비스 물가도 안정되고 할 거다. 걱정 말아라. 이렇게 자신 있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얘네만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 군데서 그런 얘기가 최근 한 달 사이, 보름 사이에 쭉쭉쭉 나오고 있어요. 정부의 공식 노동부의 통계는 뜨거운 고용을 가리키는데, 자기들이 볼 때 민간에서 민간 업체들 말은 정반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누구 말이 맞는지 조만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맨날 여기저기 정리해고되었다는 노동자 수를 앞으로 더 줄일 거라고 특히 빅테크에서 엄청 얘기를 하죠. 물론 이제 빅테크는 코로나 때 늘어났던 인력에 그거를 다시 되돌리는 다이어트 현상이고, 전체 산업계에서 빅테크가 그 고용자를 차지하는 수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그래도 다른 부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동안 여러 번 언급을 했었습니다. 대기업에서는 그런데 실제 중소기업, 그 다음에 기술직, 임금이 낮은 그런 데서는 아직도 사람 못 구해서 양면성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말 들으면 그렇게 될 것 같고 저쪽 말 들으면 그렇게 될 것 같고 굉장히 헷갈린단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이제 극과 극으로 갈려요. 고용시장 좀 있으면 금방 괜찮아져. 그 말 들은 지가 벌써 한 3년은 된 것 같은데 언제 도대체 그거 언제 된 이것도 고도를 기다리면 해요. 그렇죠? 그런데 자꾸 또 크게 돌아가는 판을 보면 저같이 좀 더 큰 관점에서 보면 미국과 중국의 냉전, 신냉전으로 자꾸 IRA 같은 걸로 모든 공장을 다시 미국으로 다 불러들이고 있죠.
계속 진행되고 있죠. 예전에 통계로도 보여줬었죠. 얼마나 회사들이 움직이고 있는가. 그렇게 되면 그 미국에 와서 다시 그 사람을 공장을 짓고 사람을 미국 사람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1년, 2년, 3년, 4년, 5년 동안 계속 새로운 일자리는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물론 경기 침체가 심하게 와가지고 그 회사들이 다 더 이상 뭐 일자리고 뭐고 공장에 안 지으려고 다 셧다운 된다면 그때는 얘기가 틀려지겠지만 그런 극단적인 경우 말고 일반적인 경우를 생각하면 향후 계속해서 미국의 일자리는 새로운 산업이 개발 안 되더라도 기존의 산업체들이 공장을 미국 쪽으로 옮겨오고 또 IRA 효과를 보고 또 바이든이 막 윽박질러 갖고 깡패처럼 막 우리 여기다 지어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국가의 안보나 그런 어떤 이권 때문에 싫어도 그 말 예예 웃으면서 겉으로 웃으면서 들어야 되죠. 삼성이 지어주고 TSMC가 지어주고 폭스바겐 같은 데도 미국이 좀 조건이 더 좋네 미국으로 가볼까 미국에 공장 짓고 그런 큰 것들이 계속 짓는단 말이에요. 미국의 일자리가 계속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민자는 바이든이 엄청나게 이민 정책을 좋게 펴줘갖고 정말 그런 밑에서 어떤 그 일용직 그다음에 뭐 잡무직 같은데 현장에서 예전에 그 불법 이민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그걸 커버를 해줬던 거를 계속 더 이민 정책을 지금 코로나 그런 위기가 끝났는데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안 받아주고 있죠. 이러기 때문에 점점 큰 구조적으로 보면 그리고 미국도 미국 외의 모든 선진국들이 인구 노령화가 심각하고요. 그 중에 특히 경제에 종사해가지고 직업을 구하면서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 노동 생산 인구의 비율은 갈수록 줄어들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큰 흐름을 봤을 때 구조적인 문제를 봤을 때 그리고 아무리 선진국 사람들은 이제 옛날하고 틀리죠. 먹고 살기가 힘들어져도 밖에 나가서 내가 무슨 일이든 몸으로 뛰든 노가다라도 해서 돈을 벌겠다. 그런 마인드 지금 사람들은 없습니다. 사람들의 전체적인 이 개념이 세상을 보는 개념이 인류의 어떤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 선진국에서는 적어도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예전하고 많이 달리 있기 때문에 지금 제 나이대 분들만 해도 20대 분들 그 추억을 생각해 보면 자기가 뭐 좋은 대학, 좋은 과 출신이라고 해서 무조건 뭐 손에 흙 안 묻히는 일만 했나요? 다 가난한 고학생 시절에 뭔가 당장 좀 돈이 필요하고 학비를 보태야겠다 하면은 전부 뭐 했습니까? 노가다판 가서 일해본 경험은 다 한 번씩 있죠? 일용직 가가지고. 지금 20대 분들 중에 그런 분이 있을까요? 굳이 그렇게 힘든 일 노가다판까지 가서 안 해도 그 임금도 이제 많이 올랐고 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알바 뭐 어떤 편의점이나 아니면 뭐 이런 거나 뭐 아무튼 조금 그때하고는 좀 많이 틀려요. 그렇게 필사적이진 않다는 거죠. 사회 구조가 지금 많이 틀려졌기 때문에 인생을 대하는 그 생각도 틀려지고요. 일본의 그 니트족인가요? 뭐 그 뭐라고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그대로 지금 따라가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초식남이 되는 거고 일본처럼. 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어떤 고용 시장의 트렌드와 노동력 공급 문제 그런 것들이 예전하고 많이 틀려졌기 때문에 단순히 이렇게 지금 당장 뭐 어디 부분에 뭐 이 민간 업체들이 보는 것처럼 당장 이제 고용 시장이 무너질 걸 하지만 이 큰 외부적인 5년, 10년 단위로 움직이는 이 흐름을 보면 이것도 마치 지금 우리가 근원 물가는 계속 떨어질 거야 하는데 지금 몇 달 전부터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에너지랑 식료품이랑 다 뚝뚝 떨어졌는데도 이상하게 근원 물가는 안 떨어지고 버티죠. 저는 노동하고 고용도 그렇게 되리라 봅니다. 앞으로 당분간 뭐 하반기에 훨씬 더 사람들이 뭐 경기 침체 위험이 오거나 신용위기에 뭐 문제가 오면은 전부 막 해고되고 실직되고 하면서 일순간 확 저기 고용이 막 고용시장이 파괴되는 그게 나올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예전처럼 확 파괴되고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파괴되는 듯 하다가 지금 근원물가 요것처럼 어느 순간 일정 하방선을 딱 지치면서 더 이상 안 떨어지는 거죠.
인플레이션도 그러고 고용도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만성적인 높은 인플레 그리고 만성적인 고금리 시대로 우리는 진입을 했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언제까지 최소 10년은 가지 않을까 봐요. 10년은 뭐 어떤 기준으로 하냐면 미국과 중국의 1차 패권 다툼이 일단은 10년은 지나야 그 안에 뭔가 기울어질 거다 한쪽으로 그렇게 보기 때문에 조금 아무튼 힘든 시대로 전혀 다른 시대로 전혀 다른 뉴 노멀의 시대로 우리가 진입했다. 근데 사실 이 뉴 노멀도 우리 입장에서 뉴 노멀이지 우리 아버님 어머님 세대나 그 삼촌이나 이모 세대에서 보면 그분들도 젊었을 때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인플레 시대 훨씬 더 높은 고금리 시대를 또 나름 또 살아오셨죠. 계속 우리도 그렇게 적응하겠죠 뭐. 이겁니다. 그래서 다만 보다 더 큰 관점에서는 노동시장이 이럴 거다 저럴 거다 말들은 많지만 미국의 온쇼어링, 리쇼어링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IRA 효과 등으로 자꾸만 새로운 미국 내 직장은 해마다 조금씩 더 많아지면서 버텨줄 거고요. 전체적인 노동인구는 인구도 이제 점점 젊은 사람도 줄어들지만 사람들의 노동에 대한 인식과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트렌드도 바뀌었고요. 그보다 외부 이민자 정책도 까다롭게 더 안 받아들이고 하기 때문에 고용시장도 결국은 지금의 근원 물가처럼 그렇게 쉽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냉각되지는 않을 것 같다. 가만히 보니까 지금 얘기하고 보니까 제가 그 원자재나 에너지 시장이나 근원 물가나 이 고용 시장에 대해서 이제 제 개인적인 장기적인 관점들이 거의 비슷한 것 같네요. 제가 말하고 보니까 뭔 일이 있어 떨어져도 그 밑으로는 안 떨어지다가 기회 보면은 살살 또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셋 다 장기적으로 볼 때 많다. 그런 것 같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예. 여기는 이제 고용 회복의 여지가 많다. 이제 아까 위에 말한 기사들하고 또 반대되는 관점으로 그렇게 고용이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보는 관점들이 틀리더라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표가 굉장히 불확실성해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한층 더 미래를 좀 더 정확하게 계산해 보려는 시도를 무력화하고 있어요. 이거 그래서 나쁜 맘 먹으면 솔직히 이거를 자기들 정책에 맞게 이용해 먹을 마치 우리나라 뭐 리얼미터나 그런 그 여론조사가 예전부터 말이 많았잖아요. 그 여론조사를 어떻게 하니? 하고 그 방식을 보니까 이거는 신빙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맨날 뭐 정당의 지지율, 뭐 정치인의 지지율 나오는데 이걸 믿어야 돼. 얼만큼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얼마 전에 친구가 카톡으로 알려줘서 알았는데 새로운 그걸 못 믿겠다 해서 새로운 그 여론조사 회사를 또 누가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자기들만이 이 방법이 차라리 낫다고 새로 개발된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기존에 우리나라에 유명했던 여론조사 회사들 한두 개하고 너무 차이가 나더라. 이런 또 전 세계가 사실 비슷한 문제와 비슷한 위험성이 다 있네요. 근데 이제 연준에서 요새 중요하게 보겠다는 이런 지표들도 지금 보니까 응답률이 최근 2년, 3년 사이에 1, 2년 사이에 너무 떨어졌더라. 예. 그래서 저기 이게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75%였는데 보통 때는 지금 50% 미만으로 떨어져 있고 또 어떤 설문의 응답률은 60%에서 46% 떨어지는 거 의미가 없어 너무나 그런 얘기죠. 예. 저는 이런 응답률 저하는 경제 지표의 변동성을 키우고 이것은 금융시장의 더욱 큰 변동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한다고 해도요. 아무리 물가가 잘 잡힌다고 해도 몇 달 만에 물가 잘 잡히고 금리를 정말로 뚝뚝 우리가 내릴 수가 있는가 그것도 의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릴 정도로 이 몇 달 만에 인플레가 그렇게 확 잦아들까요? 이게 너무나 일단 좀 의문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확 내리지는 못하고 0.25, 0.5 이렇게 쭉쭉 내리면은 그 안에 인플레가 다시 위로 튀지 않을까 걱정도 하지만 어쨌든 여기서 지금 5%까지 올렸는데 기준금리를 여기서 좀 내린다 하더라도
고금리 상태와 긴축 상태는 계속 팽팽하게 유지되는 거예요. 그거를 뭐 1%까지 내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잘해봤자 4%까지 내릴 건데 1% 내려가지고 5%에서 4% 상태도 지금 몇 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 어마어마하게 높아진 거잖아요. 4%대 4%까지 올렸을 때도 이놈들아 나 죽는다고 사방에서 전 세계에서 곡소리 났었어요 작년에. 예. 그 곡소리가 뭐 똑같이 뭐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근데 못 버티고 그 곡소리 나면서 작년 4분기부터 여러 가지 통계들을 보면 세계 여기저기서 부실, 미국 안에서도 부실 회사들과 채권 시장은 빵빵 터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샤론 스톤 님이 1편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런 경제 뉴스들을 관심 있게 보셨다면 가만 내가 들고 있는 실리콘밸리 은행 그 주식이 그런 벤처 캐피탈 기업들, 뭐 암호화폐 기업들, 뭐 스타트업 은행들만 상대하는 일반 우리 개인들 상대하는 은행이라고 그런 특화된 은행이라고 들었는데 얘네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데까지 관심을 우리 누님이 이제 늙음하게 편하게 여생을 보내고 싶었을 텐데 65세인데 이제 영화판에서 이제 잘 캐스팅도 안 해줄 건데 재산의 절반을 날렸으니 지금 전화 한 통 드려야 되겠네요 이따가. 그래서 이미 작년 4분기부터 여기저기 쓰러지던 부실 회사들과 채권 시장은 결국은 앞으로 하반기에 잠깐 피벗 해줘도 제가 볼 때는 많이 살아나지 못하고 결국은 계속 더 힘들어지면서 여기저기서 쓰러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연준이 이제는 괜찮겠다 싶어서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상에서 금리 인하를 시작하게 되더라도 이미 그때는 여기저기서 피하기 힘든 경기 침체가 따라오고 있을 거예요. 그런다고 바로 살아나진 않을 거고요. 그리고 그것은 소비 침체가 같이 이어지게 되는 거고 고물가도 유지되는 상태가 와서 결국은 아무리 긍정적인 상태를 예상해봐도 경제는 아주 약한 경미한 스태그플레이션의 상태에 빠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절대 경제에 좋을 게 없는 시나리오고 시장에도 약한 경기 침체와 높은 고물가가 그대로 유지되는 그런 약한 스태그플레이션의 상태에서는 경제가 좋을 리가 없고 기업이 돈 벌 이유가 없고 주식이 좋을 이유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 앞으로 석 달, 넉 달에서 금년 10월, 11월까지 6개월 동안의 시나리오를 생각해봐도 가장 좋은 시나리오도 시장에서 그렇게 좋을 게 없더라. 그런데 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제가 볼 때는 실현 가능성이 확률상 아주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왜? 왜냐하면 작년부터 심화되어 온 자산시장 버블에 대한 금리 인상의 타격은 이미 곳곳에서 걷잡을 수 없이 암암리에 진행되어 왔는데 당장 뭐가 안 터지면 다 괜찮은가 보지 하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작년에 CS발, 크레디트 스위스발 저기 문제 터질 때도 이거 터지면 정말 큰일 나는 거다. 시스템 은행이 무너지면서 이 세계에 전파돼서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난리 법석을 떨면서 지금은 그때 진짜 세상 한번 무너질 뻔했는데 잘 틀어막아서 지금 살아나왔다 하는데 관심이 없는 분들이 들으시면 참 저 자식 웃기고 있네. 아무 일 없었어. 혼자 세상이 무너진다 어쩐다 호들갑을 떨면서 뭐 그때 잘못했으면 뭐 어쩌게 됐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이구 그러세요. 그랬겠지만 그때 막았어도 이 막은 게 아니다. 일이 끝난 게 아니라 잠깐 목숨줄 연장해줬을 뿐인데 이러한 고금리 상태와 QT가 계속 앞으로도 진행됐고 조금씩 여기서 더 올린다고 하니까 이제 시간이 가면서 이 시한폭탄은 더 크게 터질 거다. 아이고 예 그러세요 했는데 결국 지금 터졌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11월 초에서 12월, 1월, 2월, 3월 넉 달 만에 터진 겁니다. 이번에는 실리콘밸리에서 터졌으니까 아무 문제 없어 했는데 이상하게 그것이 설레발과 공포의 확산과 전이와 선동이 되더니 결국은 작년에 그 심각한 실질적인 채권 시장의 그 경색으로 인해서 실제 타격을 받아서 쓰러질 뻔했던 크레디트 스위스를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하면서 살려주고 사우디 빈살만 왕조의 국부펀드가 불려서 살려주고 하고 다음에 어떻게든 살리겠다고 안 해서 자체적으로 구조조정 노력을 몇 달 동안 잠도 안 자고 하면서 살려놨던 거를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계속 몇 달 동안, 넉 달 동안 그거를 더 압박이 되면서 수음이 넘어가네 마네 까딱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동네 개구장애 같은 애가 와서 스마트폰 열고 여기 위험해 SNS에다 올리고 손가락질 짝짝 하면서 자금 빼가니면서 링겔 뽑아버리고 산소호흡기 떼버리니까 백몇 년의 역사 속에서 세계 한때는 5위 안에도 들었던 어마어마한 투자은행이 이틀 만에 끝장나버렸죠. 그 이틀 만에 그 손가락질 몇 번에 끝장날 정도로 그렇게 허접한 거기가 은행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런데 왜 그렇게 됐나요? 그 당시 유동성도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대요. 힘들었지만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넉 달 동안 하면서 그런데 계속 이런 금리 인상과 QT가 계속 진행되면서 죽어라 빨리 죽어라 빨리 죽어라 계속 날마다 이렇게 압박을 가해갖고 지금 기초 체력이 어마어마하게 약해진 거예요. 제가 암 환자의 비유를 했었죠. 그 말기암인데 암 수술해서 살아는 났어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잘 먹고 잘 회복하면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근데 지금 면역력이 그동안의 금리 인상과 QT 때문에 형편없이 약해져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창문 잠깐 열어놨는데 밖에서 찬바람 들어와서 갑자기 급성 폐렴으로 죽은 겁니다. 예.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작년부터 이렇게 진행되어 온 금리 인상과 QT의 영향이 지금 나타난 건데 이거를 지금 몇 달 안에 향후 6개월 안에 연준이 피보다하면서 금리를 쫙쫙 내려준다고 이 모든 일이 없던 일이 될까요? 절대요. 네버.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험은 계속 진행되어 왔었지만 애써 외면해 왔고 또 장사꾼들은 이런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죠. 사람들을 모아서 장사해야 되는데 쫓치는 얘기를 하겠어요. 예. 그래서 결국 이것이 현재 지역은행에서 터지기 시작했을 뿐이고요. 앞으로 몇 달간 더 우려되는 건 제가 저번 예전 영상에서 며칠 전 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미국에서는 제가 볼 때는 어떻게든 정부가 막겠다는 의지가 보여서 나는 별로 걱정이 안 된다. 물론 이 공포의 전이가 어떤 식으로 퍼질지는 그는 계속 조심하면서 지켜봐야겠지만 미국은 어떻게든 막겠다. 그리고 이번을 오히려 소방 훈련의 기회로 삼겠다라는 게 지금 보인다. 그리고 지금 쭉 몇 번의 영상을 만들면서 계속 저는 의혹을 제기하는 게 이놈들을 알고 터뜨린 것도 좀 없잖아 있는 것 같다. 예. 자기들은 살 수 있고 오히려 전 세계에 셋업을 하는 준비 단계로서 그런 생각까지 지금 저는 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미국인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게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처럼 이 파문이 전 세계로 퍼져서 숨어있는 다른 나라의 약점을 건드리면서 2차, 3차로 어떻게 전파가 될지 그것이 굉장히 우려스럽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이 기사를 한번 보시죠. 전 세계 은행의 미실현 채권 손실이 미국보다 2~3배가 더 많답니다. 아하. 거기다가 대출 손실 위험까지 뭐 부동산 대출, 가계 대출 등등 기업 대출 그런 위험까지 고려하면 은행 시스템에 가해진 압력은 더욱 커진다. 이거 지금까지 제가 지금 한 얘기입니다. 뭔 얘기냐면 아까 그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실리콘밸리 뭐 시그니처 뭐 이런 퍼스트 리퍼블릭 들고 있어서 그 다음에 미국 국채 그런 미실현 채권 손실 때문에 당장 막 몇십 조가 지금 날라갔죠. 요게 지금 문제가 되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딴 데도 있을 거란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제2금융권 저축은행이나 지금 증권사나 이런 데는 부동산 파이낸셜 대출하고 물려가지고 여기서 금리가 더 위로 튀거나 어디에서 그 건설 회사들이 부도가 나서 무너지게 되면 같이 지금 끌려서 넘어질 위험에 처해 있죠. 요거 막으려고 지금 지금 어마어마한 노력을 지금 나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위험이 같이 있는 거예요. 총체적인 위기죠. 지금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사치제 산업,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이 먼저 타격을 받았고 이 중에 쓰러지는 애들이 이제 나오고 있죠. 벌써. 전 세계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란 거예요. 전 세계의 기업들의 디폴트 비율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대표적인 게 대구나 경남권에서 특히 그 지역 중소 건설사들이 지금 작년 말부터 계속 쓰러지고 있습니다. 그쪽이 좀 이렇게 공격적으로들 운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쪽 건설사들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규제 당국 전 세계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 해갖고 뭐 큰 대형 은행들은 건전화를 많이 하고 대손 충당도 많이 쌓고 스트레스 테스트 하면서 면역력을 키워왔어요. 근데 그런 큰 은행들만 살아나면 뭐 하냐고요. 진짜 이 국민들의 가계 소득이나 대출이나 이런 거 짜잘한 그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하고 연관된 작은 제2금융권, 우리나라로 치면 미국 같으면 그런 실리콘밸리 같은 지역 은행권들은 대비가 안 돼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지금 아까 우리나라 국민연금 얘기를 든 것처럼 위험이 큰 투자들이 연기금이나 뮤추얼 펀드 등 이런 시중은행 말고 비은행권 즉 그림자 금융으로 흘러갔다는 점도 우려입니다. 딱 지금 제가 그 고민하는 내용을 딱 짚었어요. 이 기사 너무 마음에 듭니다. 색깔 더 이쁘게 했어야 되는데 이게 마음에 들면 안 되지. 큰일이 벌어지라고 이게 뭐 고사 짓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근데 이런 그림자 금융들의 니들이 얼마나 더 들고 있냐 이거를 지금 당국이 가진 정보가 파악을 못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그 작년부터 제가 도이체뱅크 얘기하면서 작년 크레디트 스위스 터지려고 할 때 각국의 그 서로 연계된 그 복잡한 파생 상품들을 저기가 쓰러지면 우리는 얼만큼 물려있나를 일이 터지기 전까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번에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걔네들 채권을 들고 있다는 거를 주식을 들고 있다는 걸 누가 알았나요? 손실이 나고서야 이제 드러났잖아요. 야, 저 미국 저거 제가 처음 이 10일 9일쯤에 일 터지고 그때 처음 만든 영상부터 제가 했던 얘기가 뭡니까? 아유, 미국 걱정할 게 아니에요. 부잣집 걱정하지 마세요. 어? 미국이 한 발 아이쿠 쿵 쓰러지면은 나머지 작은 나라들은 배 깔고 다 납작 쓰러진다. 엎드려진다. 예? 아유, 저기 불나서 어떻게 강 건너 불 구경할 때가 아니다. 그 불똥이 여기까지 날라와서 여기는 초가집 다 전소해버린다. 예? 아이고, 쟤네들 저기 갈 때 저기 신김치랑 쌀이라도 좀 갖다 줘야 됐나? 예. 가보면 힘들다면서도 오늘 저녁에도 스테이크 먹고 계세요. 그처럼 아유 저 실리콘밸리 저기 뭐 저 시그니처 아유 미국 이제 망하려나 봐. 그때 다들 난리 쳤죠. 하지만 지금 뭡니까? 결국은 어떻게든 미국은 다 기축통화의 힘으로 지금 잡아가겠다 이거죠. 오히려 이번 기회에 특별 뭐 그 기금 대출 그런 거 다 만들어 가지고 급하게 다 안전빵으로 지금 다 방어막 다 쳐줄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나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도 안 돼서 아니 지금 시방 저기 사투리죠. 어디 사투리인가? 시방이 지금 시방 거가 문제가 아니오. 우리나라 연기금 국민연기금 야 딴 거 몰라도 국민연금은 건들지 마라. 나 지금 박스 줍는 것도 너무 경쟁이 치열하다. 밖에 나가 박스 힘들게 저기 박스 쓰레기장 돌아다니면서 리어카에다가 싣는데 이것도 또 대기업 있어요. 어떤 아저씨 와가지고 포터 타고 와가지고 트럭에서 내려가지고 그냥 박스 실어가버는 아휴 이거 규모의 경제에 또 밀리네. 쓸데없는 소리 그만 나고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그런 실리콘밸리부터 해가지고 이번에 무너질 것들 다 들고 있었고 돈이 몇십 조가 날라갔대. 와, 그렇죠? 강 건너 불구경하면서 미국 걱정하는 사이에 우리 초가상간 타고 있었죠. 이렇게 되는데 이런 위험이 지금 계속 어디서 뭐 사방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크게 퍼지면은 전 세계 어떤 압력이 옵니다. 이거를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한국은행에서 지금 계속 뭐 금리를 안 올리고 있죠. 그래서 미국하고 금리차가 계속 벌어지게 되면 외국인 돈이 빠져나가면서 더 위험해지는데 왜 지금 그렇게들 큰일이다 걱정들도 하지만 큰일인 줄 알면서도 이해는 되죠. 왜? 여기서 더 올리면 지금 부동산 시장부터 해갖고 가계부채 안 무너지게 지금 막고 있는데 숨 넘어가요. 우리 빵빵 터져요. 어떻게 해도 터져요. 그러니까 버텨보자는 거예요. 하늘에 기도하면서 정화사 하나 떠놓고 제발 미국이 더 이상 금리 안 올리게 해주십시오 하고. 제가 볼 때는 한국은행 총재님이 제일 스트레스 많이 받는 직업이에요. 저 같으면 정말 이거 신경성 위험으로 응급실 실려갑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한 명이라도 덜 다치게 만들지 국민들을. 머리 빠지죠. 탈모 오죠 진짜로.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마침 이번 신용사태가 터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금리 많이 빅스텝 못하고 베이비 스텝만 올리고 지금 현재는 하반기 때는 틀림없이 금리 쭉쭉 내리게 될 거야. 그런 얘기가 컨센서스가 지금 월가에서 떠드는 얘기죠. 그렇게 나오게 되니까 이제는 그 한국은행 총재를 막 칭찬하죠. 신의 한 수다. 어떻게 이렇게 될 줄 알고 미리 금리 우리는 동결을 했냐. 야, 들었다 놨다 하죠. 그런데 이게 정말 신의 한 수일까요? 지금 보면은 그걸 볼 게 아니라 물밑에서 미국의 신용 위기가 퐁당퐁당 건너와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어떤 문제 국민연금하고 또 어디서 빵빵 터지게 만들고 그것이 또 당장 눈에 보이는 제2금융권 이런 문제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도 지금 잠 못 자고 지금 또 들여다 봐야 됩니다. 또 우리 총재님한테 이따 끝나고 뭐 선물이라도 한번 저기 보내드려야겠네요. 힘내시라고. 홍삼 캔디 같은 거 하나.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이런 그림자 금융에 대해서 얼마큼 뭐가 위험이 퍼져 있는가 정부도 다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자본주의가 너무 복잡하고 방만하게 이상하게 지금 커버렸어요 이게. 그래서 이번에도 코코본드 뭐 처음 그 코코본드라는 것도 이번 기회에 다들 알게 됐죠? 저도 몰랐어요 이런 게 있는지. 근데 보니까 코코본드에 또 그 투자하고 있는 어디가 다쳐 봤더니 어떻게 사우디하고 지금 카타르 한번 크게 다쳤고요. 이게 앞으로 또 어디서 무슨 상품이 있어갖고 어디가 지금 타겟이 될지 모르는 얘기예요. 즉 컨트롤되지 않는 유동성 위험 등이 어디서든 지금 쥐레밭이라 이겁니다. 쥐레밭. 네. 예. 그래서 금융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 통화 정책을 완화를 해야 되냐,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냐, 양각에 잡힌 거죠. 막다른 골목길에. 저번에 제가 중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썼던 글입니다. 한번 볼까요? 오히려 당장 미국을 걱정하기보다는 시간이 가면서 점점 드러나게 될 세계 각국의 국채와 연기금 그리고 대형 보험사들과 회사채 시장에 퍼져 있는 신용 위험들, 즉 그간 미국의 금리 인상과 그로 인한 강달러에 따른 막대한 환차손으로 인해 틀림없이 미국보다도 몇 배로 더 많아져 있을, 여기 두세 배라고 아까 나왔었죠. 예. 있을 그런 세계 각국의 미실현 손실과 앞으로 터질 수 있는 부채들이란 경각심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더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지 않을까 무척 걱정됩니다. 이거 앞으로 지켜봐야 됩니다. 이 말이 좀 이상하네요. 여기 강달러에 따른 막대한 환차손으로 인해 왜 말을 이렇게 썼을까?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겠는데. 제 이제 막연한 생각은 당시에 그간 이제 저기 그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이제 환율이 이제 불안하게 뜨니까 외국인들의 자금이 많이 빠져나갔잖아요. 예. 근데 이제 앞으로 또 우리나라 연기금이 또 이런 것 때문에 큰 타격을 받았대. 뭔 일이 생겼대. 외국에서도 CS가 그렇게 되면 그 시장에서 또 자금들이 빠져나가거든요. 야, 저 나라 좀 위험해 하면서 그때 생기는 어떤 더 2차적인 충격을 제가 얘기하고 싶었는데 글을 이렇게 조금 이상하게 썼네요. 너무 대충은 아니고 더 똑똑하신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말도 잘 안 하는 사람들이 여기다 대고 이렇게 떠들면서 머리로 또 편집도 이렇게 막 젊은 사람들처럼 해야 되는데 저는 딱 키고 그냥 롱테이크로 생방송으로 찍어버리죠. 편집도 안 하고 잘 그런 거 귀찮고 할 줄도 모르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머리로 계속 이 생각 저 생각 가는데 그거를 뇌가 이제 딱 혀에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해야 하는데 혀가 못 따라갑니다. 꼬여요. 발음이 자꾸 세죠. 보면은 환차손 해야 하는데 뭐 환치손 막 이러기도 하고, 이 말 하다가 머릿속에는 딴 생각하고 있어 다른 단어로 막 넘어가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좀 나중에 제가 보면 뭔 말을 얘가 하는 거야 엉터리가 좀 있습니다. 예. 너무 죄송하고요. 그죠? 이게 어쩔 수가 없네요. 사람이 좀 부실하게 생겨다 보니까
지금은 뭐 이 발음만 세겠죠. 조만간 이제 여기서 뭐 음식도 세고 물도 세고 하겠죠. 질질. 참 인생 별거 없네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유동성 위기가 지금도 여전하잖아요. 미국의 위기는 끝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계속 대출 창구에서 돈을 빌리고 있다. 그러니까 지켜봐야 된다. 어딘가 또 문제가 터지면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은 짜잘한 거품인데 그것이 나비 효과가 돼서 다른 나라에서 이번에 지금 도이체방크가 가장 이 걱정하는 일이 뭐 하루 단위로 퍼지잖아요. CS는 괜찮아졌다 마무리됐다는데 갑자기 도이체방크로 또 건드리잖아요. 그죠? 이거는 미국하고 유럽만 건드리니까 다행이에요. 원래 아시아로 이게 미국 유럽권하고 아시아권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보면은 이번에 인플레가 어마어마하게 오른데도 다 미국하고 유럽이전 아시아는 그래도 그렇게 많이 안 올랐잖아요. 경제권마다 이 전파되는데 영향이 전파되는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이번에 미국하고 유럽에서 이런 일이 터지면서 국채시장 금리가 막 하루에도 막 널뛰기 하면서 올랐다 내렸다 막 푹 꺼졌다 하는데 아시아 쪽은 비교적 변화가 없었잖아. 우리는 괜찮은데 강 건너 불구경 할 만하죠. 그렇죠? 그리고 작년 내내 재작년부터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식료품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저기 막 곡물 수출이 안 돼가고 밀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서 우리나라도 밀가루 값 올랐지만 그래도 외국 정도는 아니잖아요. 외국은 지금 밀가루 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서 제빵업자들이 다 폐업합니다. 빵을 만들 수가 없을 정도다 하고는. 프랑스나 그런 데 보면 바게트 빵 먹기가 그 사람들 우리나라 파리 바게트 보내줘야 돼요. 항공으로. 환장할 겁니다. 고맙다고. 근데 지금 우리는 아유 힘들어 하지만 그래도 나가서 부담 없이 다들 지금 빵 사 먹으시죠? 큰 부담 없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권에 미치는 영향이 좀 틀린데 하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미국하고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이게 시간차를 두고 언제 이렇게 건너와서 뭔 어디를 건들까 그거를 조금 신경 써서 봐야 됩니다. 제발 안 그러길 바라면서 지금 이미 연준의 선물 금리 시장을 보면은 하반기에는 파월은 절대 그럴 일 없다. 연내에 금리 날 일은 없어. 말은 했지만 아무도 그래 떠들어라. 지금 그렇게 됐죠. 그러면서 지금 딱 보니까 하반기엔 금리를 연말까지 계속 3번, 4번 쭉쭉쭉 내리게 될 거야. 왜? 신용위기가 커질 거거든. 그리고 경기 침체도 같이 따라올 거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러면 연준은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내리게 될 거다라는 치명적 미래를 이미 보고 있어요. 그게 다 지금 연금의 금리 선물 베팅 시장에 다 지금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건 미래를 보기 때문에 연준이 25bp 인상을 하고 금리가 더 올라갔음에도 하반기에는 이렇게 내릴 거야라고 보기 때문에 금리가 또 한 번 더 올라갔으면 달러는 또 강해져야 하잖아요. 원래. 그렇죠? 근데 달러화는 오히려 그때부터 쫙 빠지기 시작했어요. 미래를 반영하면서. 그리고 미국 국채는 전부 다 거기 안전자산이라고 몰려들어서 국채의 금리가 쭉 떨어지기 시작했지만 이것도 지금 계속 떨어질 거라 보지만 정말로 큰 신용위기가 오게 되면은 그때는 대부분 한 번쯤은 일시적이지만 위로 한번 빵 뜰 수 있습니다. 달러 가치든 국채든. 하지만 이거는 현재로서 가능성이 적고 너무 저만의 이제 마이너한 의견이기 때문에 깊게 다루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요럴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런 낙관적인 가능성. 그리고 심지어 이런 낙관적인 가능성조차도 시장에 좋은 환경은 아닐 거다. 그러면 진짜 지금으로서 좀 봐야 될 주요 좀 큰 확률이 있는 가능성들을 보자고요. 확률이 높은 시나리오들. 자, 첫 번째는 앞으로 두세 달 안에 다시 한번 신용 흐름이 경색되면서 자산시장에서 또 다른 지역은행에서 SOS 신호가 터져나오고 또 다른 스타트업 회사 벤처기업들이 도산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어딘가 망가진다는 신호가 여기저기서 나오는 겁니다. 드디어 일 터지는 거죠. 여기저기서 짜잘하게. 그러면은 연준은 이것이 급하게 퍼져서 전체 시장에 문제가 되기 전에 급하게 금리 인하 소식을 흘릴 거예요. 작년 10월 말 11월 초에 전 세계가 유럽부터 해가지고 영국 CS가 다 무너지려고 했을 때 그거 살린 게 결국은 바이든하고 파월이 다음부터는 우리가
금리 인상 속도를 좀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순간 공포와 패닉으로 막 채권을 던지던 애들이 그럼 살겠네 하고 그 짓을 딱 멈추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일이 생기면 연준은 당장 금리를 뭐 막 회의 소집해서 그 다음날 내리는 건 아니더라도 말만 흘려도 일단은 시장에 숨통이 트입니다. 그때처럼. 즉 이런 식으로 하겠죠. 제 예상인데 다음번 5월 FOMC 회의에서 뭔 얘기를 하냐면 이제 이런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이번까지만 금리를 올리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물론 상황 봐야겠지만 그래도 다음부터는 금리 인하를 슬슬 좀 급하게 피벗을 하는 것도 어떨까 하고 우리 위원들이 10명 중에 8명이 의견을 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깊게 논의하였다. 이 말만 해도 시장은 굉장히 오 하느님 하면서 안도를 하겠죠. 그러면서 자산시장에 막혔던 숨통은 트이게 되고 억눌렸던 주가도 거기서 더 나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아직 덜 잡힌 물가가 그런 식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신호를 보내는 순간 얼마나 더 튀어오르게 되느냐 하는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과거 80년대에도 보면은 폴 볼커가 그것이 막 시장에서 무너진다 막 난리를 치니까 지금 이 정도면은 인플레이션이 잘 잡힌 것 같은데 하면서 금리를 이렇게 피벗을 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리세션을 살려주려고 그랬던 거죠. 그런데 금리를 이렇게 내리는 순간 그냥 인플레이션이 그냥 뚜껑 열고 하늘로 치솟습니다. 그래갖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어마어마하게 올려갖고 그냥 난리를 쳐요. 물론 그때하고 경제 상황은 많이 틀려요. 지금은. 그래서 꼭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은 해야겠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실제로 지금 보세요. 작년 11월, 12월, 1월까지 해가지고 2월 초까지 실제로 뭡니까 그 시장의 그런 인플레가 잘 잡혀가고 있으니까 금리 인상 속도를 계속 이렇게 조금만 올려도 될 것 같고 앞으로도 뭐 잘 될 것 같아 그런 신호를 보내주니까 당장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 그 미국이나 이런데 부동산 시장이 주택 가격이 바닥 찍고 올라오기 시작했잖아요. 앞으로 저기 보니까 시장에서 기준금리 조만간 다 저기 내리고 세상 좋아질 것 같아 하니까 모기지 금리, 주택 대출 금리가 그렇게 그전까지 높아지던 게 쫙 낮아지니까 지금 주택 사놓으면 또 오를 텐가 투기 심리가 하면서 집값이 슬슬 꿈틀꿈틀했잖아요.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받았잖아요. 요새 집값들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그래서 최근에 그렇게 은근히 상승하고 있었죠. 그 영향을 받아갖고 또 중국도 리오프닝하고 부동산 내수시장 살리겠다고 국가에서 작년 말부터 어마어마하게 돈 풀고 난리를 치고 막 규제 다 풀어주고 완화해주고 우리나라도 지금 똑같이 했죠. 그 무너질까봐 그렇게 하니까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다시 반등하기도 했잖아요. 거래도 많이 거래 절벽도 활성화가 되고 그랬죠. 그렇게 조금만 중앙은행에서 신호를 줘도 어디선가 다시 인플레가 이렇게 올라갈 그럴 요인들은 꿈틀꿈틀 되는 게 시장의 생리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하반기에 뭐 그런 식으로 물가도 좀 잡힌 것 같으니까 신용위기 때문에 금리를 하반기에 좀 인하해야겠네 소식을 주는 순간 어디서든 인플레가 다시 튀어오를 위험 확률은 굉장히 사실은 높다고 봐야겠죠. 그러죠. 예. 그리고 지금처럼 신냉전 시대와 공급망의 재편 계속돼서 디커플링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죠. 세계화에서 계속 탈피하고 있고 금년에는 여기서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편하게 예전처럼 손잡고 화해할 것 같지는 않죠. 지금 그럼 이런 식으로 세계적 경기 침체와 함께 공급망이 경색돼서 오게 되는 구조적 인플레이션이 심해진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는 절대 기업들한테 그리고 가게한테도 좋은 환경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결국 시장은 당장 여름까지는 변동성이 큰 횡보 흐름을 보이면서 만에 하나 조금 더 여기서 오를 수는 있다 해도 변동성의 힘으로 쇼커버링이나 결국은 하반기에 가면서 아무리 금리 인하를 신용이기 때문에 해준다 하더라도 고물가에 지갑을 열지 않는 소비자가 더 많아지면서 이거 벌써 저번 영상에서도 봤지만 벌써 그런 증상들은 나오고 있죠. 시간이 갈수록 지금의 기업 주가 멀티플에 대한 재조정이 일어날 거예요. 즉
어닝의 위축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기업들이 그렇게 돈을 못 벌어. 그럼 지금 주가가 너무 비싸네 하면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작은 기업들이 그런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에 영향을 받게 되면 제일 안전자산이라고 믿고 있는 일부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는 똑같이 지지가 될까요? 처음엔 지지가 되겠죠.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전체 경기 침체의 쭉 모습이 보면서 어닝 쇼크가 오면서 주가들이 이렇게 재조정되기 시작하면 시간이 지면서 이제는 아니야 그래도 얘는 괜찮을 거야 했던 믿었던 빅테크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도 다시 보게 되는 때가 오게 될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요? 작년에 그랬잖아요. 재작년 말부터. 다 잊으셨어요? 2021년 말부터 2021년 중반부터 쭉 중소기업 기술주들 다 빠지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도 작년 초까지는 빅테크들은 아무 문제 없어 갔었죠. 얘네들은 앞으로도 계속 살아날 거야. 디커플링이 일어나면서 옥석이 가려지는 거야 지금. 그동안 너무 말도 안 되게 뻥튀기 됐던 중소기술주들은 이제 다 당연히 떨어지는 거고 현금도 흐르는 이제 유동성이 빠지니까. 다만 여기서도 역시나 풍부한 기술력과 탄탄한 그 고객 시장을 꽉 잡고 전 세계 독점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현금 흐름도 굉장히 풍부한 우리의 빅테크들은 봐라 끝까지 이렇게 살아남지 않냐. 시장은 이제 이렇게 분리가 돼서 갈 거다라고 작년 초까지 말을 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부터 작년 말까지 빅테크들 다 쫙 빠졌죠. 시간차를 두고 빠진 거예요. 먼저 약한 놈들부터 쓰러지고 그 다음에 우리 큰형님은 절대 안 쓰러지겠지 근데 쓰러졌잖아요. 똑같은 일이 이 마일드한 시나리오에서도 금년에 나올 거라 저는 보는 겁니다. 시간차를 두고 계단식으로 빠지는 거예요. 지금 러셀 빠지고 나스닥 100이나 반도체도 제가 볼 때는 반도체 환경 하나 좋을 게 없는데 지금 AI의 힘으로 제가 오른 것 같다고 저번 영상에서 얘기했었죠. 어제 만든 영상에서.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가면서 이제 걔네들이 빠지고 남아있는 마지막 그런 좋은 섹터라고 봤던 일부 저기 빅테크나 그런 데서 AI에서도 빠지게 될 확률이 높다. 계단식으로 천천히. 하지만 이렇게 계단식으로 빠지면 그래도 시장의 충격은 덜하는 거죠. 오랫동안 찬찬히 빠지는 거니까요. 예. 두 번째 시나리오는 지금 연준이 바라보는 근원 물가가 현재로서는 아무리 봐도 두세 달 안에 극적으로 잡히기는 힘들어 보이는데 그러면 결국 연준은 신용위기가 이렇게 심화되게 되면 몇 달 뒤에는 어떻게? 물가를 잡든지 신용위기를 막든지 둘 중 하나를 택일해야 되는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미 지금 한 번의 소방 훈련을 통해서 어떤 일이 생겨도 요것들을 어떤 식으로 막아내겠다고 지금 시스템은 거의 만들어졌잖아요. 이번 기회에. 그리고 만에 하나 이것이 이미 알고도 있는데 결국은 터질 게 터질 거다. 그럼 터지게 되면 어떤 식으로 대비하자고 플랜까지 다 저번 영상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미 월가놈들은 다 알고 있었고 JP모건도 알고 있었고 만에 하나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은도 실물 은도 어느 정도 인출을 해가기 시작했고 3월 초부터 그 다음에 그 지역 연방준비은행인 저기 캘리포니아 연은도 알고 있었고 알고 있었는데 관리 감독을 안 하고 그냥 터뜨려 버렸고 파월이 이 보고를 안 받았을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고 의심을 했었죠. 저번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요. 대답해봐라. 진짜 몰랐었냐? 1부, 2부, 3부였는데 이거를 제가 특히 3부에서 의심을 했었습니다. 강력하게. 여기 씨가 말라간다. 여기 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런 거를 보면은 JP모건이 너 진짜 몰랐었냐? 내가 볼 때는 너 다 알고 있었다. 이 일이 딱 터지게 되면 당장 모여서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방안을 해보자 하고 이미 2월 1월부터 지금 다 앨런이랑 파월이랑 다 한통속이야. 다 알고 있었어. 준비했어. 파월 너는 몰랐겠냐? 참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지금 이 영상 아니면 다음 영상에서 오늘은 파월을 잡을 겁니다. 이거
꼭 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저번에 JP모건 제가 쥐잡듯이 잡았죠? 제이미 다이먼. 오늘은 파월도 확실히 이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 모종의 음모가 더 깊은 음모 속으로 그 증거들을 제가 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있다가요. 일단은. 그래서 지금 연준은 물가를 잡든지 신용위기를 막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가 오게 될 텐데 신용위기가 이제 걷잡을 수 없을 때가 온 거죠. 그러면 이미 이런 식으로 준비는 신용위기는 이런 매뉴얼을 가지고 어떻게 막자 하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융 섹터가 계속 부러지고 스타트업들 도산하고 망가짐이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금리는 잠시 동결하더라도 여기서 이거 다 우리가 정부하고 재무부가 다 커버할 수 있다. 전체적인 시스템이기 큰 은행까지는 안 번진다. 여기서 계속 이렇게 안고 간다 하면서 절대 인플레도 포기할 수 없다 하면서 금리 인하까지는 하지 않고 동결한 상태로 그대로 쭉 가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결국은 지금 파월이 얘기하는 것처럼 연말까지 절대 금리 인하는 없다라는 그 말을 고집을 갖고 지켜내는 거죠. 두 번째 시나리오가.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관련된 주식과 채권이 모두 순리대로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거고 시장은 좀 힘들지만 우당탕탕 연착륙을 하는 거죠. 지금 보면 이 기사는 뭐냐면 우리나라 그 작년에 레고랜드 사태 터지면서 한국전력 같은 그런 우량 회사의 회사채도 금리를 막 7%, 6%까지 줘야만 겨우 팔리는 그런 회사채 시장에 난리가 났었었죠. 그때 한번 큰 위기가 왔었죠. 지금 막고 있는데 이거 지금 3월까지가 한 번 더 지금 돈을 예상했던 돈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입을 하면서 지금 막아내고 있는데 저 굉장히 걱정됩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이번 미국 신용발 위기가 만약에 지금 오게 되고 또 제가 항상 연초부터 노래를 불러오는 4월 말부터 오게 될 그 일본 중앙은행의 어떤 똥볼 찾는 짓 그리고 미국 의회 부채 협상 단항 거기다가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금 중국이 굉장히 막 피해가면서 절대 꼼짝도 안 하고 먼저 선제적으로 안 움직이니까 지금 미국 뜻대로 안 되고 있는데 승질이 나서 그랬는지 지금 아까 제가 일어나서 뉴스를 커피 한잔 한번 마시면서 봤는데 미국이 시리아를 때려버렸네요. 주말 사이에 지금 화가 난 거죠. 이란하고 뭐 사우디하고 다 화해하고 시리아까지 화해하면서 중국이 우리가 다 화해시켰다 하니까 정말 승질 머리가 돌아버리는 거죠. 갖다 막 때려버렸습니다. 어쩔래 하고는 지금 한판 붙을 것처럼. 자꾸 얘기가 옆으로 새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미국도 우리나라 회사채 시장이 그렇게 힘들었던 것처럼 미국도 똑같아요. 작년부터 그런 부실한 기업들이 회사채에서 돈이 조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전환사채 시장으로 뛰어들었다. 이 전환사채 시장은 좀 저도 잘 모르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자금 조달하기가 비교적 쉽답니다. 그래서 일이 다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 미국 회사채 시장도 보면은 평균 그 이자율을 어마어마하게 높게 쳐줘 막 2배 이상 쳐줘야만 겨우 팔리고 자금 조달이 가능해졌다. 그런데 앞으로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다 이런 환경이 이자율이 막 평균 9%까지 오고 2배 가까이 늘어난다. 여기도 지금 앞으로 신용위기 충격이 오면은 우리나라 지금 그 회사채 시장 빵빵 터진 것처럼 똑같다는 거예요. 미국도 빵빵 터질 일만 지금 남아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걸 미국이 금리 인하는 안 하고 동결한 상태에서 막아낸다고 해봅시다. 어떻게든 우리는 그래도 죽지는 않아 하면서 그러면 초반에는 해당 섹터들과 부실 기업들의 주가는 폭락하겠지만 반대로 건실한 빅테크들 그런 반대급부의 자산들은 지금의 튼튼한 시장을 떠받칠 수는 있겠죠. 이런 섹터별 차별성과 디커플링의 현상입니다. 하지만 무너지는 좀비 기업과 부실 은행들이 늘어날수록 이렇게 복잡하게 연계된 시장은 결국엔 점점 다 같이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다. 제가 작년에 예를 아까 들었죠. 빅테크는 안 빠질 거야 했는데 결국은 다 따라 빠졌잖아요. 1년 내내 시간차를 두고. 그 일이 똑같이 저는 2021년 말과 2020년 초에 고점 치고 작년 내내 내려와서 했던 일이 이번에도 똑같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지금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실리콘밸리 자산시장에 뭐 문제가 터진 게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은행권들로부터 복잡하게 대출 문제를 가지고 있고 연결된 회사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크고 튼튼한 배를 탄 것 같은 사람이라도 굉장히 지금 식겁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빌 에크먼이 지금 그 기준금리를 올리지 말고 동결해야 된다, 큰일 난다 그런 트위트를 하니까 일론 머스크가 답글을 뭐라고 달았냐면 이번에 3월에 동결이 아니라 오히려 0.5% 내려야 돼요. 그런 얘기를 붙었어요. 지금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죠. 일론 머스크도 지금 이 실리콘밸리 은행부터 해가지고 어디가 터지고 지금 신용 위기가 와서 경색이 와서 빵빵 터지면 지금 그러지 않아도 트위터 인수하고 지금 뭐 여러 가지 하느라고 일론 머스크도 사방에 지금 돈 땡기고 있는데 그것들이 나비 효과가 돼서 자기 사업 전체가 큰 위협을 받을까봐 지금 이 사람도 속으로 지금 굉장히 지금 신경 쓰고 있다는 이게 반증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큰 빅테크도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파가 시장에 퍼지면. 세 번째 경로는 가장 안 좋은 겁니다. 어디 이렇게 터졌는데 그거를 전체 세계의 어떤 시스템적인 은행의 위기까지 퍼지게 되면서 결국은 이게 잘 해결되는 게 아니라 뚝이 무너지면서 전 세계에 큰 경제 충격이 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연준이 이제 뭐 어떻게 금리 동결해볼까, 차기의 금리 인하 해볼까 그런 얘기 꺼내기도 전에 이미 전 세계 대공황 왔다 하면서 주식시장은 패닉에 빠지면서 코로나 발생했을 때처럼 시장에서 전부 다 돈 빼면서 자산시장에서 빼면서 채권시장, 주식시장 다 난리가 나는 그런 이벤트, 코로나 발생 때와 같은 이벤트가 오면서 크게 폭락하게 되는 가능성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 미국의 이미 큰 대형 은행들은 준비를 많이 해놓았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런 경우를 다 상정해서 지금 준비를 해놨다고 하니까요. 10대 은행들. 그리고 지금 짜잘한 은행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미리 이번에 소방훈련을 통해서 방어책을 만들어 놨던 것처럼 미국 당국은 기축통화의 힘으로 얘네들 예금도 다 보호해 줄 수 있으면서 진화 작업에 나서겠지만 문제는 다른 나라의 금융권들이 그걸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어디 재정이 있다고 기축통화국도 아닌데 모든 예금을 다 우리나라 지금 만약에 뭔 문제가 빵빵빵 터진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당국에서 정권에서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은행에 가진 돈이 뭐 3억이든 10억이든 다 살려주겠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고 싶어도 우린 못해요. 그리고 이번 CS 사태처럼 그리고 어제 엊그저께 문제가 됐던 도이치방크 같은 데가 세계의 중요한 경제 시스템이 어딘가 터지게 되면 그때는 이제 다른 나라들의 피해가 오히려 더 커지게 되고 달러는 초강세가 되겠죠. 가장 확률이 지금으로선 적고 요거까지 보는 경제학자들이나 뭔가 전문가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저는 항상 요거를 이런 가능성도 항상 보고 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저는 이제 조금 기축통화 패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 일들이 정말 우연이 아니고 이걸 이용해 먹고 악용해 먹으려는 움직임도 놓치지 않아야 된다.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이죠. 자, 이 세 가지 경우는 다 가능성이 조금씩 있고요. 몇 달은 지나봐야 확인될 수 있는 사실들이기 때문에 시장은 그때까지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매번 작은 이벤트에도 하나하나 예민하게 반응할 것 같아요. 앞으로 두세 달간. 그러나 분명한 건 이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 어떤 경우라 해도 시장에 절대 그렇게 좋은 전망, 장밋빛 전망은 아니고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 있는 단지 그것이 정도가 천천히 안정적으로 내려가는 거냐 아니면 어디 한 군데가 일부가 약한 데가 확 무너지고 그거를 튼튼한 빅테크들이 끌어당기는데 시간이 가면서 얘네도 같이 푹 무너지는 거냐 아니면 세 번째는 갑자기 세계의 시스템적인 위기가 닥치면서 한 번에 모든 시장이 다 같이 핵폭탄 터지지 빵 떨어지는 거냐 이 세 가지 시나리오인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어떤 위험이 온다 해도 큰 돈들의 흐름은 예전보다는 더 어떤 가능성을 상정한다 해도 안전자산 쪽으로 딱 자리 잡고 있겠죠. 그리고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점점 더 많이 안전자산 쪽으로 포트폴리오가 조정될 수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이건 이제 미래를 생각하고 지금 당장 3월 말을 생각하면 이처럼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 너무 많이 복잡해졌기 때문에 큰 기관들의 포트폴리오 조정도
앞날에 대한 이런 어떻게 될지 지금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는 안개 속의 종국이니까 당장 대응하기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졌을 거고, 일단은 뭐 큰 계획보다는 단기적으로 어디가 안전한가 봐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자금들을 옮기고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대적으로 미국하고 유럽보다는 요 며칠간 국채 수익률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던 아시아 국채 시장 쪽으로 포트폴리오가 옮겨오는 조정이 실제 나왔다 이겁니다. 즉 미국하고 유럽 국채 시장은 지금 난리가 났대더라. 막 이랬다 저랬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그 각 나라의 큰 어떤 기관, 금융기관이나 펀드들이, 연기금들이 그런 미국이나 유럽의 안정적인 국채에다가 자산의 몇 프로 이상을 묻어놓고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이렇게 날마다 널뛰게 하니까 앞으로 뭔 일이 생길까봐 그러면 계속 날마다 거기 전문가들은,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몇 급 공무원이실래나 똑똑하신 분들이죠. 그분들은 해지를 막 해야 되죠. 이런 안 좋은 어떤 가능성을 대비해서 뭐가 몇 프로 이상 넘어간다, 금리가 뛴다 하면은 그거를 나중에 뭔 일이 터졌을 때 보험처럼 손실을 막아줄 수 있는 쪽으로 돈의 일부를 또 옮겨서 막 해지를 막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 몇 주간 지금 미국하고 유럽 금융시장의 국채시장에서 그런 변화가 너무 변화무쌍하니까 전 세계 그런 기관들하고 뭐 연기금이나 뭐 그 국부 펀드들이 그런 걸 보면서 막 해지를 하겠다고 여기다 거래놓고 저기다 거래놓고 하니까 버퍼링이 생겨버렸대요. 제가 듣기로 그랬었거든요. 이 결제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막 요구가 막 너무 막 빈번하게 막 빗발치고 하니까 서로 수요 공급이 안 맞아갖고 결제가 안 돼. 이거 지금 오늘 12시 넘기기 전에 요거 사다 놓고 요거 이만큼 팔아야 되는데, 야 이러다가는 정말 그나마 채권 시장의 유동성 경색이 지금 QT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었잖아요. 더 그러죠. 이런 일 생기면 어디서 지금 동맥경화 딱 터진다는 겁니다. 실제 문제는 안 터졌는데도 이렇게 공포 때문에도 이렇게 돼도 이걸 보고는 야 이거 문제가 심각하네. 일단은 여기서 좀 피신해놔야겠어. 본데 아시아 국채 시장은 거기 참 그 강 건너 거기 불 구경하면서 아이고 저 큰일 났네요. 근데 거기는 비교적 아시아 쪽은 멀쩡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번에 엔화가 그렇게 주목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엔화, 달러 엔 환율을 보면 계속 저기 그 4월 달에 저기 지금 새로운 총재가 될 우에다도 그러고 전부 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 계속 양적 완화, 무한 양적 완화 우린 계속 할 거야. 또 쌍마이웨이를 고집하는 그런 발언들을 얼마 전에 했죠. 그러니까 아이고 얘네들 또 정신 아직도 못 차렸네 하면서 환율이 슬금슬금 오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오르고 있었는데 이번 일 터지니까 쭉 내려오는데 지금 계속 다른 나라에 비해서 무한 양적 완화를 하고 있으니까 엔화 가치는 쓰레기가 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 일 터졌는데 터지니까 아이고 미국하고 유럽 놈들 정신 하나도 없어서 못 믿겠다. 어디 안전한 데로 좀 자산을 옮겨놔야 되는데 보니까 아시아 국채 시장하고 일본의 엔화가 든든해 보이는, 항상 고요한 배를 가는 거대한 배처럼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일이 다 지금 포트폴리오 조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엔화를 사겠다는 수요가 많아지니까 환율이 쭉 밑으로 계속 안정되는 겁니다. 원래는 네, 그래서 다른 안전자산 통화에 비해서 엔화 수요가 갑자기 단기적으로 늘어난 거죠. 물론 이제 앞으로 길게 되면 봐야겠지만 일단 이번 주 다음 주 해서 몇 주간은 좀 피하겠다고 일이 들어온 거예요. 심지어 지금 스위스에서 CS가 무너졌잖아요. 스위스는 우리 뭐 어렸을 때부터 거기 안전자산 중립국 세계의 독재자들의 비밀 금고가 다 있고 뭐 그런 데 아닙니까? 그래서 좀 비리도 많죠. 거기 뭐 예전에 보면 항상 뭔 일 터지죠. 정말 못된 사람들의 그 비밀 안전자산 거기 다 숨겨져 있고 어쨌든 엔화가 이런 식으로 집중을 받은 것처럼 채권 시장에서도 아시아 국채로 많이 이렇게 넘어오게 되었다. 이 며칠 사이에 한국 채권 사는 투자자들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제가 지난 석 달 동안 한국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 돈은 끊임없이 계속 유출되었다는 기사 자료를 보여줬었는데 이번 일주일, 2주일 사이에 또 바뀐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말로 한국의 펀더멘탈이 좋다. 한국 시장이 앞으로 계속 오를 거다. 보고 들어온 돈이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IMF에서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만 계속 깎아내리고 있죠. 너무 서운하게. 왜?
니들은 보니까 중국하고 딱 끊기는 순간 니네는 먹고 살 길이 없어. 그리고 니네 반도체하고 전기차가 살아나야 되는데 그것도 미국 IRA하고 걸리면서 반도체도 지금 너네만 왕따 당하고 있어. 유럽하고 네덜란드하고 미국하고 대만하고 일본하고 뭉쳐서 잘해보자 하는데 니네 지금 삼성만 부모 잃은 자식처럼 붕 떴어. 몇 달 동안. 그 사이에 모든 저기 다른 애들 저기 무리에 끼지도 못하고 그때 조금 우리가 외교적인 좀 실수들을 초반에 좀 했었죠. 잘 몰라가지고 그게 지금 굉장히 뼈아프네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그 결과가 작년에 저는 삼성이 미국에 공장 짓겠다고 하는 순간부터 경술국치에 버금가는 어마어마한 우리 10년 먹거리를 뺏긴 거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날 길이 굉장히 유원해졌다. 혼자 시리아 방송되고 하면서 땅을 쳤었죠. 블로그에서. 근데 실제 그 결과가 지금 1월, 2월부터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반도체 수출이 반토막이 났죠. 반토막이 더 났을걸요. 우리 정말 순식간에 그지그지 알거지 돼버렸어요. 그나마 지금 전기차 시장도 지금 이놈들이 죽이려고 하고 지네만 살려고 하고 우리 지금 어디 중국에서도 지금 다 밀려났잖아요. 교역 다 끊기고 어디서 지금 이제 와서 시장을 어디서 그렇게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게 뭐 한 달, 두 달 만에 됩니까? 몇 년을 공을 들여야 되는데 대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돈 함부로 쓰지 마시고요. 잘 아끼시고 살아날 길을. 네, 그래서 한국 채권에 가장 많은 돈이 왔고요. 인도네시아 채권도 많이 샀고요. 태국과 인도 이런 아시아 쪽이 그래도 안전해 보니까 그 나라의 채권들을 샀는데 일시적으로 피신온 돈이라 이겁니다. 한마디로. 예. 영국 자산운용사 에버딘이 하는 말이 한국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한국의 원화채권을 매입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좋게 뭐 이렇게 봐줬다 이겁니다. 왜 그럼 아시아로만 왔나 봤더니 유럽, 미국 빼고 중동도 아프리카도 다 채권이 별로 좋지가 않았구만요. 라틴 아메리카도 그러고 아시아가 어떻게 보면 참 견실해요. 성실해요. 여기 8개월 만에 해외 자금이 최대로 한국 채권에 지난주 일주일 동안 들어왔다. 시장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투자 흐름. 이거 어부질이죠. 봤더니 그렇죠. 은행권 얘기로 미국 국채 10년물의 변동성이 커진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지금 제가 얘기했던 거죠. 예. 아시아는 신용 위험 증가에 따른 충격으로부터도 잘 보호되고 버티더라. 그래서 이렇게 평가가 좋게 나온 거죠. 돈이 피신 온 거예요. 잠시. 예.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도 계속 여기 있을지 아니면 아시아에서도 뭔가 위기 조짐이 보이면 또 다른 데로 피신하겠다고 금방 또 빠져나갈 수 있는 아직은 믿지 못할 돈으로 보이죠. 예. 여기까지 나온 시나리오들이 그나마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회색 코뿔소의 위험들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짱돌처럼 큰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는 블랙스완들은 뭡니까? 동시에 향후 석 달에서 넉 달 사이에 지금 이런 신용 경색, 은행발 신용 경색으로 경기 침체될 위기임이 지금 생겨버렸죠. 그런데 아직 남은 거는 정말로 일본 중앙은행이 어떤 움직임을 보여갖고 엔캐리를 자극할 거냐.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얼마나 싸우면서 부채 한도 협상 문제로 전 세계 채권 시장에 또 한 번 공포심을 유발할 거냐. 그 다음에 사실은 3월 달부터 빵 터질 줄 알았는데 3월 초에 우크라이나전에서 지금 시진핑이 푸틴은 만났지만 이것도 이제 시간이 되면 해야 되는데 젤렌스키가 다 준비해 놓고 시진핑 컴온 와라. 네가 이렇게 화해 중재를 하겠다며 와. 우리 얘기 한번 해보자. 안 가죠. 시진핑이 굉장히 몸을 사립니다. 지금 가봤자 득될 거 없다. 젤렌스키가 전 세계 사람들 앞에서 멱살 잡고 너 러시아에 보니까 이러이러한 물자가 들어갔는데 네가 정말 평화를 생각하면 지금 전 세계 사람들 앞에서 여기서 각 썼어. 다시는 러시아와 이런 거 에너지도 사주지 않고 전쟁을 도와주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나와버리면 골치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안 만나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어떻게 해든 러시아가 3월 초에 대대적인 봄 공세를 우크라이나로 확 덮치면서 위기
봐라 저놈이 또 저렇게 또 선량한 우크라이나를 다 집어삼키려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체를 저런 야욕이 나온다 해서 전부 사람들 여론을 선동을 해서 거기다 무기도 막 전차랑 막 탱크랑 저기 전투기까지 다 갖다 하면서 저놈들을 잡자 막 하면서 전 세계들을 다시 전쟁의 늪에 빠뜨리면 좋지 않았을까 했는데 결과적으로 푸틴도 뭐 중국한테서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거기서 더 이상 전진을 안 하고 소모전만 계속 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사이에 안달이 났죠. 미국 쪽에서 계속 그래갖고 전투기끼리 부딪히고 무인 드론끼리 뭐 부딪히고 그 다음에 젤렌스키도 못 참고 저기 러시아 본토하고 크림반도에서 운동 중이던 그 무슨 큰 미사일도 자기들이 드론으로 갖다 때려버리고 그럼 크림반도나 러시아 본토나 다 지금 그 분쟁 그쪽 지역 뒤쪽에 있는 후방 지역이죠. 러시아 본토죠. 그런데 막 공격하면서 자극하고 막 어떻게든 지금 반격해봐 하면서 건드는데 꼼짝을 않는 거예요. 중국이나 러시아나 얘네들도 지금 머리 쓰는 거죠. 여기서 나서봤자 욕만 먹는데 우리가 참고 계속 버티고 아무것도 안 하면 오히려 미국이 뭔 짓을 벌여도 예전 그 노드스트림 사건도 있고 여론이 오히려 미국 쪽이 악화될 거다. 지금 미국 답답하죠. 그 와중에 지금 또 사우디하고 이란을 중국이 화해를 시키더니 중국 베이징 상하이에서 화해를 시키더니 바로 또 그 숙적인 시리아하고도 또 사우디가 화해하면서 대사관을 얘기가 연달아 지금 열흘 사이에 나왔습니다. 못 참죠. 어떻게 된 일인지 시리아가 미군 기지를 뭐 공습한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바로 지금 어제 오늘 사이에 바이든 대통령이 갖다 다 때려 부셔. 아니 근데 거기에 그 이란 쪽에서 온 정말 공격인지 어떤지 증거는 그 부품 보니까 드론 부품 보니까 그쪽인 것 같다며. 그러면 갖다 일단 때려 부셔 하고는 그냥 하루 만에 가서 다 공습을 해서 또 지금 한 20명 정도가 사망하니까 이란 쪽에서도 못 참는다. 지금 뭐 또 불씨 하나 또 터뜨려 놨죠.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 봐야겠죠. 여기까지입니다. 한번 조금 지금 나오는 시나리오들을 보면 결국은 컨센서스가 변한 것처럼 앞으로 나올 시나리오도 시장이 모든 게 다 잘 막아지면서 천천히 이렇게 내려가면서 인플레도 잡으려는 노력을 하면서 시장이 점점 힘이 빠지겠냐, 아니면 결국은 어디선가 신용위기가 짜잘한 것들이 또 빵빵 터지면서 그쪽 섹터들 상업용 부동산부터 해서 그쪽 은행들 기업들이 빵빵 무너지게 되는데 미국이 그거를 안고 가면서 물가도 잡기 위해서 금리도 안 내리게 되면서 그러면은 일시적으로 그런 섹터들 주가는 폭락을 하지만 빅테크나 이런 거는 버틸 텐데 시간이 가면서 작년처럼 결국은 잘 버티던 것도 따라서 내려가면서 계단식으로 폭폭 꺼질 거냐. 작년 내내 그랬죠. 아니면 세 번째는 정말로 전 세계의 시스템적인 은행 어디가 또 뭔가 터지고 그리고 각국에 숨어있는 숨겨진 거기하고 미국 국채에 맞물린 미실현 손실들 우리나라 국민연금처럼 그런 문제가 터지게 되면서 그런 나라에서 큰 문제가 터지면서 전 세계가 갑자기 또 코로나 발발할 때처럼 공포와 패닉이 오면서 미처 먼 손을 쓰기도 전에 자산시장이 한번 크게 폭락하는 이벤트가 오냐. 시나리오는 대충 세 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세 가지 어떤 분야도 지금 바닥이다 하고 들어갈 분위기는 아니죠. 안전빵으로 지켜보면서 조심하고 몸살해야 될 시나리오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까지 또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